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10세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1300도 뜨거운 열기에서 탄생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은한 푸른색을 입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죠. 네,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저의 이름은 고려청자입니다. 흙을 다지고 모양을 만들어 문양을 넣고 가마 속에서 한 번 구운 뒤 유약을 바르고 건조시켜 다시 가마 속에 넣고 구워 단단하게 만든 고려청자. 청자는 중국 송나라에서 비롯되었지만 고려인들의 집념과 열정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뛰어난 청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탄생한 고려청자의 특징, 푸른 창공을 나는 항무늬와 부드러운 허리곡선, 그리고 은은한 비색까지 고려인들의 창의력이 세계사에 빛나는 고려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릇색의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 부른다. 근래에 들어 그 제작이 더욱 정교해지고 색이 더욱 좋아졌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또 하나의 비밀, 상감기법. 예리한 조각칼로 무늬를 파낸 다음 그 부분에 다른 색 흙물을 메어 넣는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 세밀하고도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고려인들의 기술. 같은 문양을 반복하는 대신 중심 문양을 전경에 크게 세우고 물, 새, 바위, 인물을 배치하여 하나의 화폭과 같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이름이 어렵다고요? 도자기의 이름은 종류와 기법, 표현된 무늬와 용도순, 이름 하나로 도자기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미와 독창성을 품은 천년의 비색을 자랑하는 고려청자입니다. 네, 영상 시청 잘하셨습니까? 고려의 고려청자는 아마 우리나라 유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 색깔 자체가 워낙 영롱하기 때문에, 즉 오늘날에는 그런 색깔을 만들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색깔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려청자의 나라, 즉 고려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2교시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바로 후삼국을 통일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1교시에 말씀드렸다시피 후삼국은 지방 호족이 각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방 1교시에 말씀했다시피 후백제의 견훤 또한 궁예, 왕건 역시도 지방 호족들이었습니다. 즉 경주가 아닌 전주 아니면 개성 등지에서 살아갔던 호족들이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왕건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즉 고려라는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 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 호족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족 연합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강력한 한 명의 왕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왕건은 왕권을 안정하기 위한 안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혼인정책인 거죠. 각 지방의 유력자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왕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부인과 아들,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기록에 전해지는
부인, 아들, 딸의 수입니다. 이거 말고 훨씬 더 많은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겠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들과 딸의 숫자입니다. 아들은 29명인데 딸은 9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비율이죠. 이것만 말로도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은 많은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인과 자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왕건의 혼인 정책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즉 왕건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었던 유력자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심간 제도입니다. 이 얘기는 지방 통치 제도의 하나의 방법인데 중앙의 고관, 즉 중앙에 있던 높은 간직에 있던 사람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통치시키는 거죠. 즉 왕건이 자신의 측근을 그 사람의 고향에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지역의 통치가 원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반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엔 바로 기인제도입니다. 기인제도는 쉽게 말하면 인질을 잡는 겁니다. 신라시대의 상수리 제도와 비슷한 겁니다. 즉 지방 호족의 자식들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아서 개성에 두는 거죠. 즉 지방 호족이 만약 반란을 일으킬 경우 그 인질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인 제도입니다. 왕건은 혼인 정책 또한 사심간 제도, 기인 제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만큼 왕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 즉 왕권이 그만큼 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려 왕건이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고려라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하면 두 가지 정책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노비들 중에 원래는 양민이었는데 억지로 노비가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찾아서 원래 신분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이거는 당시 지방 호족, 즉 지역에서 왕의 권력 못지않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행했던 게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의 경우는 후주의 쌍기라는, 즉 중국인 쌍기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파됐던 제도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아시다시피 과거제는 시험 제도입니다. 시험 제도. 즉 시험을 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간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간직이 되고 이렇게 간직에 나온 사람은 왕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거제도 역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왕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나라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조선에도 성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보면 성종이 있습니다. 이 성종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기틀을 완성했을 경우 성종이라고 호칭을 많이 붙입니다. 고려도 똑같습니다. 성종이라는 왕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성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고려라는 나라가 상당히 완성됐다, 즉 완성된 국가가 되었다 라고 말할 때 성종이라는 칭호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수문화성, 중추원 같은 중앙 통치 기구를 만든다든가 지방 제도를 정비한다든가
또는 향리직제를 마련하는 등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성종은 왕권 강화책을 시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즉 성종이 바로 완성했던 통치기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삼사 이렇게 보면 이런 도병마사, 식몽도감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앙정치기구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중서문화성의 경우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중서문화성이 중앙정치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의 제부, 낭사 등이 고려를 통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능력, 권한이 왕을 넘어설 때로 있었습니다. 제부와 낭사 같은 인물은 국가 통치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부의 경우는 국가 운영 전반을 이제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낭사의 경우는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또는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간쟁을 하거나 봉박 등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낭사는 비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상서성 같은 경우는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사람, 중추원, 삼사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중서문화성입니다. 즉 중서문화성이 국가 운영의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서문화성의 재신 앞에 보시면 나오죠. 제부, 종 2품 이상, 쉽게 말하면 굉장히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추원의 추밀, 세 번째 나오죠. 이 사람, 즉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조선시대에도 조선의 왕이 국가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왕은 그래도 자신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왕 같은 경우는 조선의 왕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은 왕이 한다기보다는 중서문화성의 재신이라는 고위 간직 또는 중추원의 추밀이라는 고위 간직이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제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고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람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들이 금방 봤던 고려의 유물 중에 청자 보면 굉장히 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려의 중앙정치 제도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결정한다. 이게 고려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즉 고려의 귀족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인 거죠. 고려의 귀족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고려의 불교 유물 대표적인 곳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인 팔만대장경 관련된 영상 잠깐 보시고 쉬었다가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유물입니다. 또한 고려의 불교의 성격이었던 기족적인 성격도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고려가 가지고 있었던 기족적인 성격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물건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전 세계에 내놔도 굉장히 인정받는 유물입니다. 네, 다행스럽게 현재까지 잘 전해지고 있고 지금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한번 저희들이 팔만대장경을 잃어버릴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당시 전쟁 중에 팔만대장경이 불타 없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그때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서 보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만대장경 영상도 보고 또한 고려의 기족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관리 등용 방식입니다. 가거제도, 음서제도 있습니다. 가거제도는 제가 강종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려 강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관리 등용 방식, 쉽게 말하면 시험제도겠죠. 제술업과 명건, 경업, 잡업, 승가 등이 있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려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서제도입니다. 음서제도. 고려의 관리 등용 방식에서 음서제도는 쉽게 말하면 높은 간직 또는 왕실의 후손은 시험을 보지 않고서도 간직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건 거죠. 이게 바로 음서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등이 만약에 왕족이다 또는 고위 간직에 나갔던 사람이다. 이 경우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고려시대가 바로 귀족적인 성격이었다는 거죠. 즉 특정 계층, 즉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유지가 됐던 그런 나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서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음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많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과거 시험을 통해서 나아간 사람들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간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15세 전으로 해서 음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간직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과거 시험을 통해서 간직에 나아갔던 사람들보다는 일찍 간직을 경험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음서를 통해서 나왔던 사람이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은 간직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할아버지가 높은 간직에 나갔으면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음서를 받아서 높은 간직에 나아가고 아버지가 높은 간직에 나갔을 경우 그 아들도 아버지의 음서를 받아서 높은 간직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신분이 지속적으로 또는 간직이 지속적으로 세습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세습이 계속되다 보면 특정 집안,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고려가 보여주는 귀족적인 성격인 거죠. 이 음서제도의 경우는 고려시대를 설명함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 아마도 이 음서제도를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전시가라고 해서 토지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이번 주에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전시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 음서제도, 고려의 귀족적인 성격이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관리 등용 방식인 음서제도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제도와 군사제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도가 보면 뭐 전라도, 경상도, 양광도, 교주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게 보면 위에 북쪽에 보면 북계와 동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리고 남쪽은 도라고 해서 지방제도가 있었다. 이 지도 한번 보시면 넘어가고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고려의 지방제도는 오독양계입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보면 뭐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경상도, 전라도 있고 바로 이 5개 도와 북계, 동계 해서 오도양계라고 합니다. 오도양계 같은 경우는 오도에는 안찰사라는 사람이 파견이 됩니다. 이 간직입니다. 관리. 이 안찰사라는 사람이 파견을 돼서 그 도내 주현, 오늘날의 뭐 시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을 이래 돌아다니면서 지방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평가를 하는 거죠. 즉 안찰사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파견된 안찰사는 그 지역을 이래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면에 양계, 북쪽에 있던 북계, 동계의 경우는 병마사 등이 파견이 됩니다. 병마사. 이름에서 딱 보이다시피 어떻습니까? 예, 병마사는 군인들입니다. 북계와 동계가 군사적인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군인을 파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병마사입니다. 이 오도 양계 정도는 고려의 지방제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외관이 파견된 주현과 그렇지 않은 속현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지방간, 즉 관리가 파견이 됐던 곳이 있고 파견이 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견이 됐던 곳은 주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방간이 파견이 되지 않은 곳은 속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한계이기도 합니다. 조선과 비교를 해보면 이 고려시대 지방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잘 보여집니다. 조선시대는 고려와 달리 지방간이 서울에서 다 파견이 됐습니다. 수령이죠. 반면에 고려는 파견이 안 된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속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속현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는 고려시대 지방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그럼 속현은 그냥 그대로 뒀을까? 속현은 통치하고 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속현도 세금 같은 걸 다 거두고 중앙정부의 명령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간이 파견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직접 중앙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둔다든가 또는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명령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속현이 있었다는 거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한계인 동시에 굉장히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향곡소입니다. 뭐 특수지방행정단이라고 하는데 뭐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포로를 잡은 사람들을 모아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분적으로 낮았던 사람을 모아뒀던 장소라고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신분적으로 낮았던 사람도 있고 그 못지않게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수공업자, 장인들을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가 대부분 소라고 합니다. 소. 중앙정부에서 필요했던 특정 물품, 뭐 철, 먹이 이제 종이에 오늘 먹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건 뭐 잉크 비슷한 겁니다. 은 등을 생산하게 하는 거죠. 이런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자 또는 강부 또는 전문업자 등을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장소를 소라고 합니다. 이 사식만 제도와 기인 제도는 제가 고려시대 그 왕건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빨간색 사심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는 것 자체는 사심간 제도, 기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마도 기말고사에 이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낸다는 겁니다.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제도와 군사제도입니다. 중앙군 같은 경우는 2군 6위가 있습니다. 지방군 같은 거 별무반 등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중앙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군반제설, 부병제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건 좀 어렵고 쉽게 설명을 하면 군반제설은 직업군인입니다. 즉 전문적인 군인 집단이 있다라는 게 군반제설이고 부병제설 같은 경우는 오늘날 이제 남학생들 군대 가는 것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는 거죠. 이걸 이제 부병제설이라고 하는데 이 군반제설과 부병제설이 충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측에서는 직업군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국민개병제, 오늘날의 남학생들을 군대 가는 것처럼 부병제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두 주장이 충돌하지 않고 좀 융합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즉 특정 군대는 군반제, 즉 직업군인이었는데 대부분의 나머지 군대는 부병제, 즉 국민개병제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군과 별무반 이런 건인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딱딱할 것입니다. 좀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짧은 영상을 자꾸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집중을 계속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조금 덜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수업이 덜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볼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